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전 사이클들보다는 약간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온체인 지표들마다 집계 방법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결국은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가지고 집산을 하는데, 그래서 집계를 한 결과들을 보면은 어떤 사이클들에서는 올해 연말 정도면은 사이클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거의 근접했다라고 사이클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좀 메이저하게 보고 있는 온체인 지표들은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입니다.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8권의 책을 쓴 작가인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관련해서 정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행한 슈퍼코인 투자 지도는 어떤 책인가요? 네, 슈퍼코인 투자 지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슈퍼코인을 찾을 수 있는, 슈퍼코인을 찾아서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쓸 때 가장 주안점으로 뒀던 거는 우선 첫 번째는 국내에 출간된 서적들 중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책은 지극히 없거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가득 담은 책들을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시의성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늘 투자할 때 옆에서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생태계라든지 섹터에 대한 소개들도 있고,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슈퍼코인이라는 것에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죠. 무슨 종목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걸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이걸 언제 사야 되는가, 즉 마켓 타이밍과 그리고 어떤 비율로 담아야 되는가,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녹아들어서 뭔가 이 한 권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의 어떤 가이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좀 설명이 약간 거창하긴 했는데 한번 펼쳐보시면은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는지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슈퍼코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코인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슈퍼코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좀 생소한 용어이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 이 슈퍼코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슈퍼라는 게 대단히 좋다,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좋은 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코인은 무엇인가? 요걸 생각해 보면은 이 좋은 코인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대세 상승장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코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즉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코인이 가장 주도하게 될 것인가, 트렌드를 가장 앞서가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 될 것인가, 그걸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펀더멘탈에 대한 겁니다.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주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내재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즉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트랜잭션은 얼마나 되고 거래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좋은 코인을 선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펀더멘탈을 활용한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책 한 권에서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슈퍼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와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어떤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사이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잊고 계시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클의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 대비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행보하다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과거 3차례의 반감기처럼 이런 사이클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량들이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가이드로 삼을 수 있는 핵심적인 게 바로 어떤 물량의 이동입니다. 그게 책에서는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단기 보유자, 쇼텀 홀더라고 불리는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다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단기 보유자들이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이 장기 보유자는 크립토 윈터 구간부터 꾸준히 비트코인을 담고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 이동입니다. 결국은 장기 보유자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잘 넘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 장기 보유자들이 조금 더 어떤 노선을 좀 조정했다라고 할까요?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더 담고 있는 움직임들이에요. 그래서 고래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집한 이 재축적이라고 하는 즉 축적에서 다시 재축적을 하는 거죠.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랠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사이클은 과거 대비로는 약간 패턴이 좀 빨라졌다. 어떤 속도가 빨라진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이클 이게 없다면은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데 이게 없다면 어떤 가이드들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사이클에 대해서 모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거기와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기전들이나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과거처럼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현물 ETF도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을 공부할 때 같이 분석하면 좋은 자료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체인 지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온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내역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멘붕이 와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전문 기관들이 다 집계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걸 바로 온체인 지표라고 하고 우리가 이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기 보유자 물량과 단기 보유자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동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온체인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VRV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 어떤 흐름들, 즉 장기적인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1보다 미만일 때는 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굉장히 과매도된, 즉 크립토 윈터라고 보고 있고 3.7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탈출해야 되는 시그널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데 요걸 조금 더 어떤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정교함을 더한 게 있습니다. 너무 양극단의 값을 제외해 준 거죠. 그게 바로 MVRV G-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0과 7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아래일 때 매수, 7보다 이상일 때 매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러면 단기 보유자 물량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단기적으로 저평가와 고평가는 SOP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을 보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MVRV도 60일로 또 축소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출연하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하시면은 장기적인 흐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과열됐구나. 혹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요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장표를 샘플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 외에도요, NUP의 지표라든지 AVIV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단계별로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확인하시면은 지금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책에도 담겨 있나요? 네, 제 책에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활용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긴 호흡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옆에 두고 봐야 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 흐름들이 또 어떻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들과 정보들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곧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죽음의 소용돌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덜 회자되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지난 대세 상승장까지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즉 어떤 제도권화된 자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좀 덜 회자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어떤 죽음의 소용돌이가 가지고 있는 원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채굴자들이 얻는 수익이 단기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채굴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채굴기를 끄고 다 도망간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시레이트가 급감하고 채굴 난이도도 급감하고, 그리고 신규 채굴이 되는 블록 생성 시간도 다 급감을 하면서 결국은 비트코인은 망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까지 그 효과들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반감기라는 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주는 거니까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채굴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채굴자들이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반감기가 되기 전에 물량을 팔아제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다 팔아제꼈거든요.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해시레이트가 단기적으로 급감하는 구간들이 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영세한 사업자들은 큰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자기들의 채굴기를 넘기고 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채굴 구조들이 다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변화들이 지금까지 1, 2, 3차 반감기 이후에 일어났는데 이번 4차 반감기에도 일어났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면은 사이클의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해시레이트가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트팜이 지금 인수합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큰 사업자들에게 이제 병합이 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채굴자들이 물량을 매도하고 있죠. 채굴 비용 때문에. 자, 이런 움직임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결국은 채굴 구조에서 어떤 변화들도 그렇게 과거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한 사이클 패턴들은 과거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올해 반감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전 사이클들보다는 약간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 영상을 통해서 이걸 전해드려요. 사이클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다른 온체인 지표들을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온체인 지표들마다 집계 방법이 전체적으로 또 비슷합니다. 결국은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가지고 집산을 하는데 그것들도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구간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구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계를 한 결과들을 보면은 어떤 사이클들에서는 올해 연말 정도면은 사이클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거의 근접했다라고 사이클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좀 메이저하게 보고 있는 온체인 지표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꽤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제 시황에서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서는 그러면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몇 %나 넘어갔는가, 요거를 좀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봤더니 3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지금 전체의 몇 %인가, 그거를 이제 집계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2차 대세 상승장과 3차 대세 상승장에는 각각 85%, 74%였는데 그만큼 단기 보유자들이 그때는 다 차지하고 장기 보유자들은 던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고점에서 다 팔고 나갔는데 단기 보유자들이 급하게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비율이 대략 4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절반이 좀 넘은 거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잡았을 때는 절반도 안 왔다라는 결론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사이클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